네, 일단은 이제 지난주까지 그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관련해가지고 도커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서재영 선생님이나 윤종원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만져주셔서 저도 나름 이것저것 배운 한 2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도커라고 하는 친구가 처음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그런 그런 것도 처음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막 텔에다가 쳐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그래서 혹시 만져보신 소감 같은 거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고 싶거든요. 뭐 없으시면 없다고 없어도 상관없고요. 네, 일단 그렇게 하나씩 들어보고 간단하게 시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좀 더 만져봤어야 되는데 설치까지만 이제 확인하고 아직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좀 만져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이런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이 환경 세팅이라는 벽이 생각보다 많이 크구나. 좀 그걸 느껴가지고 이거를 분명히 도커가 쉽게 만들기는 해주겠지만 이게 진짜 일반인들한테는 좀 도커가 어렵고 그래서 웹앱 같은 기술이 조금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내에서 그 전에 프로젝트 할 때 몇 번 써봤는데요. 제가 뭐 저장 이미지를 만들거나 뭐 이렇진 않고 불러온 이미지 갖다 쓰는 정도로만 해봤는데 조금 스- 그 서재영 선생님이 질문해주신 뭐 VM이랑 어떻게 다른 거냐 해서 저도 궁금해서 뭐좀 찾아보고 그래서 조금 이해가 좀 더 됐고 그래도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실은 도커를 사용하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아예 너무 보안이 좀 철저하다 보니까 내부에 서버가 존재하고 그 서버에 그냥 원격으로 이제 윈도우나 이런 거 RDP 써가지고 GUI로 화면 올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은 저도 업무에서 사용해 본 거는 거의 없고요. 그냥 이제 회사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그래도 네가 좀 아니까 해보지 않을래? 라고 조금 조금 만져보다가 거기까지 된 거라서 좀 나름 이것저것 공부를 한 것 같고 실제로 배포를 한 건 처음이었는데 뭐 나름 성공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분이 좋은 일주일이었습니다. 혹시 뭐 그 일단은 이전에 좀 들어와 주셨는데 잠깐 지난주에 한번 도커 릴리스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있거든요.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면은 이야기 듣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만 혹시 뭐 해주실 코멘트 같은 거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다 세팅해 주셔가지고 잘 됐다고 생각해서 그 아이콘 UI가 나와가지고 해피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윤종원 선생님께서 뭐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 잘 되는데 안 되나 뭐 근데 보니까 코드를 다 분석해가지고 하신 것 같더라고. 저는 그냥 그 도커만 돌려가지고 이 아이즈 X 아이즈만 뜨면 되는 줄 알고 다 했는데 결국엔 막 이제 제가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막 채팅을 하면서 두 분이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이거 뭔 일이지? 뭐 내가 모르는 게 있나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봤더니 뭐 코드 에더 뭐 이게 회로까지 다 하드웨어 회로까지 다 보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도커의 깃허브 다운 받아서 그냥 헬로월드 찍는 정도로만 생각하고서 뭐 잘 됐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착각했던 부분인 거고 나중에 보니까는 뭐 에더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코드가 안 돼 있더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자세히 보진 못했어요. 그냥 돌려보면 했던 거죠. 네, 감사합니다. 뭐 원인을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지금 실행하는 스크립트를 할 때 저희가 각
그 프로세스 단계에서 뭐 결과물을 집어넣는 폴더를 그냥 자동으로 생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실은 목표가 요거를 다른 분들도 이것저것 만져보고 망가뜨려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였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야 제가 짜기도 하고 일하면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자동화하는 EDA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쉘 스크립트가 좀 친한데, 뭐 빔 쓰고 그렇기도 하지만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짜잘짜잘한 것들을 싹 다 배제하고 최대한 편하게 가자라고 했는데, 그 Git 내부에서 그 결과물을 집어넣는 폴더가 비어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기대 애들을 그 커밋을 하지 않는 내부 로직이 존재해가지고 그 해당 그 뭐 결과물 예를 들어서 뭐 웨이브폼 파일을 집어넣는 곳이라든지 회로도 파일이 회로도를 생성하기 위해 제이슨 파일이 들어가는 폴더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내부에 그냥 그 쓸데없는 파일 하나 집어넣는 걸로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깃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쓴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깃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그 저장소 비용, 디자인이 굉장히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것들 해서 그냥 산에 서버 유지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의견들을 그 A식 뭐 반도체 설계 회사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깃은 이번에 저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나름 이제 이것저것 해주신 덕분에 잘 됐네 해가지고 실은 조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냥 정말로 저도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이제 제가 한 게 다 정답도 아닐 테고 하지만 이제 지금 그때처럼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질문 계속 주시면은 최대한 알고 있는 선에서 조사한 선에서 답변을 남겨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듣고 오늘 이제 준비한 자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일단은 두 가지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지난주에 계속 이야기했던 과연 오픈 AI에서 슈퍼마리오를 환경 만들 때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 적혀 있긴 하지만 Gm이라고 하는 그 오픈 AI 내부의 그런 고전 게임들을 이제 라이브러리 해놓은 라이브러리고 여기에서 이제 슈퍼마리오라고 하는 오픈 AI에서 예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롬 파일을 해석해가지고 뭐 파이글렛인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요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화면을 출력을 한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은 그 오픈 AI의 이 Gm이라는 라이브러리 자체 래퍼 클래스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여기 있는 예제처럼 이것만 따와가지고 금방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래퍼 클래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 두 가지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왼쪽에 렌더에서 여기 이제 좀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화면을 그 띄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렌더와 뷰어라고 해가지고 여기 쇼라고 하는 오른쪽에 메소드 중에 RGB라고 이제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저는 이번에 컨버루션 네트워크를 진행을 할 때 RGB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이거는 뭐 그 아날로그한 신호도 아니고 게임 자체에 들어있는 뭐 비트레이터이기 때문에 RGB 값 3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연산 돌리면 연산량만 늘어나니까 이걸 좀 그레이스케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이 파이글렛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RGB 말고 그런 그레이스케일로 출력해 주는 게 있나라고 해서 봤더니 아래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루미너스 알파 해가지고 뭐 RGB가 아니라 약간 뭐 밝기 뭐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흑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쇼라고 하는 이 친구는 저희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픈 AI에서 준 래퍼에서는 이 에뮬레이터 자체에 있는 이 쇼라고 하는 이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기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그 에뮬레이터 환경을 새로 제로부터 짜야 되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부분만 떼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필요한 부분만 처음에는 떼와서 했는데 이게 점점 제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을 하고자 하니까 그 내부에 막
롬 파일을 해석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전혀 이제 외부에서 접근 불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그 RGB 값을 가져오는 거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레이스케일로 바꾸는 거를 찾아보니까 뭐 감마 확장 해가지고 뭐 여기 있는 아래에 뭔가 수식을 집어넣으면은 그리고 다시 압축을 하면은 그레이스케일 값으로 변환된다고 하는데 굳이 요 RGB를 가져와서 요 로직을 해가지고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서 연산을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요거 한번 써봐가지고 루미넌스 알파로 그레이스케일이 나오면은 이걸로 쓰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에퍼 클래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거는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이후에 가면은 이제 특정 시나리오를 제가 좀 생각하고 있던 게 예를 들어서 100번의 강화학습을 시켰는데 98번째 강화학습을 재현해줘 라고 해가지고 뭐 마리오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뭐 화면에 점을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좀 GUI로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제가 GUI를 컨트롤 하려고 하면은 역시 그 오픈 AI의 래퍼 클래스만으로는 좀 부족하구나 라는 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들인데 여기 보면은 메모리에서 롬 메모리 특정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뭐 시간 해가지고 코인 뭐 라이프해서 몇 번 주소에 들어있는 뭐 요거 중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워드 펑션이 너무 간단하다. 그래서 이 리워드 펑션을 조금 더 복잡하다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get info라고 해가지고 원하는 정보들이 있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도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뭐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좀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래퍼 클래스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인 구조는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맞나 틀리냐 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런 생각을 해봤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디자인 패턴을 사용을 하냐라는 질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나라락 짜면 될 텐데. 근데 이제 제가 디자인 처음에 C++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들어갔을 때 이 디자인 패턴이 거기에 있는 그 오피스 내부에 제가 맡았던 개발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 중에 하나였는데 에칭 쪽 장비였는데 그 각 부분별 엔지니어들 해가지고 오피스 한 층에 약 100명 정도의 엔지니어들이 존재했고 이 엔지니어들이 똑같은 소스 코드를 이제 서로 리뷰를 하고 서로 체크를 상호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공유된 언어를 사용했던 게 디자인 패턴이었거든요. 이 패턴에 어긋나 버리면은 로직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위주부터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 패턴을 써야겠다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는데 동시에 이제 일단 스텝 1은 마리오지만 이 이후에는 다른 게임으로도 확장을 해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단순히 여기 있는 이 마리오, 지금은 마리오지만 요 부분을 뭐 다른 게임으로 갈아 끼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른 걸로 확장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하드웨어랑 연동할 때에는 이제 지금은 이 버사드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방어학습을 진행시키는 걸로 가지만 여기서 이제 소켓 통신을 뚫어가지고 베릴로그 디자인이랑 이제 통신을 하게 될 건데 그때 이제 소스 코드 전체를 다 갈아치울 필요 없이 이제 소켓 통신 하나만 더 만들어서 연결하면 되는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블럭을 만들어서 이제 갈아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디자인 패턴을 하게 되었고요. 뭐 엄청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그냥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기존에 아까 오픈 AI에서 만들어준 슈퍼마리오랑 에뮬레이터는 그대로 쓸 겁니다. 제가 이걸 다 만드는 거는 너무 귀찮기도 하고 이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래퍼 클래스를 딴 마리오를 이제 하나로 묶은 길더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얘로 관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뭐 마리오 이거 뭐 MVC, 아사드, 뭐 큐러닝 이런 것들은 그냥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 문제니까 별로 그냥 신경을 안 써주셔도 되고 요지는 저희가 이제 레고 쌓는 것처럼 특정 기능들을 다 블록화 해가지고 이제 소스 코드를 짜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이 블럭들을 갈아 끼우기 쉽게 만든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화학습에 뭐가 있나 했더니 큐러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좀 검색을 해봤더니 큐러닝이 뭔가 해가지고 우리의 위키피디아한테 물어봤더니 채널에서 꽤나 그 조건에 계신 말씀 많이 주셨던 마르코브 결정 과정, 뭐 벨만 방정식 요 친구들이 조금 키워드가 나오길래 이제 물론 요 그 래퍼 클래스의 구조를 짰으니까 다른 것들도 만져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런 그 수학적인 베이스를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키피디아 들어가 보니까 아래 이제 뭐 수식이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동시에 이제 컨볼루션을 진행을 할 때에도 과연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동안에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여기 있는 클래스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여기 있는 뭐 마르코브 결정 과정 뭐 저도 이제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지만 요 이거에 관한 수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채널 내에 있는 렉처들을 따라가면서 이게 어떤 거구나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수학이 뭐구나 정도를 이제 익히는 걸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필요하면 제가 그냥 이거에 맞춤형으로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부 따로 하지 마시고 바쁘신데, 오히려 이게 기초인 게 네. 있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 지금 강조하신 포인트를 제가 아직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특정 이제 모듈화에 대한 그런 플로우인데,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말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일할 때 실제로 위배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제가 제 실제 경험담을 예시로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마 이제 이재원 선생님께서는 지금 교육 관련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이제 느끼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경영학을 배우고 이제 이재원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런 연수원에서 그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일본에 넘어온 사람인데 요 디자인 패턴은 실은 안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들한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수를 하면서 자바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 소스 코드를 짜는 능력, 생각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데 바쁘기 때문에 실은 이게 굉장히 당연하고 중요하지만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언급조차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헌업에 들어가가지고 물론 저도 완전 생신입이었고 C++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소스 코드 분석해가면서 하는데 뭐 클래스명에 파사드가 적혀 있고 뭐 어디에 뭐 모델 뷰 이렇게 있고 컨트롤러 있고 데코레이터 있고 막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굉장히 간단한 걸 하나 저한테 맡겨줬습니다. 여기 버튼 하나가 있는데 이 버튼에서 세팅 값이 3이라는 게 추가가 돼. 그러면은 세팅 값이 3일 때 버튼의 색깔을 변하게 하자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요구사항이 저한테 왔고 요거를 제가 해서 기능은 구현해가지고 이제 리뷰를 날렸는데 그 그냥 평소에도 어떤 잘못해도 허허 웃으시면서 그럴 수 있어 이러던 분이 디자인 패턴 좀 공부해라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이제 일 시작한 지 6개월째였고 그때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인 코딩을 짤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배워가는 게 중요한 주니어 레벨에서는 여기까지 도달하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이제 본인이 책을 사서 공부를 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코세라 강의를 하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실은 일부러 이게 당연하지만 이렇게 토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서 잘 채용하지도 않고 이런 거 할 시간에 그냥 요직 빨리 만들고 빨리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데에서 한 번씩 경험을 해보면은 이게 나중에 진짜 실무 들어가가지고 소프트웨어 클래스 이렇게 나눠져 있고 디자인 패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클린한 코드를 짤 수 있겠다. 이 사람 여기 회사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겠다를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니어로 조금 더 한 단계로 빨리 나갈 수 있는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서로 협업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하게 뭐 수학에서 얘기한 정의를 맞춰가지고 공리를 맞춰가서 가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소스 코드 직접 짜는 게 더 중요하고 바쁘다 보니까 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이제 뭐 예제로 또 엄청 복잡한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뭐 깃허브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기태문에서 봤을 때 아 뭐 버서드를 통해서 어떻게 가는구나, 뭐 액세서를 해가지고 어떻게 가져오는구나, 뭐 컨트롤러를 어떻게 하는구나, 옵저버를 왜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나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프트웨어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좀 고민하는데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앞으로는 파이썬으로 이제 해당 친구들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앞으로 하드웨어는 두세 번 정도 베릴로그에 대한 간단한 지식들을 전달을 드린 다음에 이것저것 타이핑을 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기 때문에 이제 그 타이핑 하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약 2달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2달 안에 요 구조가 다 만들어져서 이제 한번 움직여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소프트웨어는 여기까지 하고 하드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슬랙에다가 이것저것 공유를 드릴 때 RTL이라는 단어랑 테스트 벤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당연히 이철 선생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위키피디아 정의 가지고 왔습니다. 그 RTL은 뭐 저항 트랜지스터 논리라고 적혀 있는데 다 필요 없이 논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뭔가 어떤 회로를 통해서 어떤 로직을 만들어 놓은 게 RT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냥 차포 다 뜨고 그냥 저희가 만들어 오는 로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테스트 벤치는 이제 이 로직을 테스트를 하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소프트웨어에서는 테스트 QA 레벨에서 테스트를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겠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소스 코드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엑셀로 이제 그 테스트 한 거를 체크하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하드웨어 레벨에서는 어떠한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이 회로에 로직을 체크하는 그런 구조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 벤치를 통해서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에더 예제를 드렸을 때에도 에더와 에더 TD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약간 그 두 개가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플립플롭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지는 여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입력을 출력에 반영하는 시점을 클럭 신호의 순간 엣지에 반영합니다. 라고 적혀 있지만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저희는 이제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져왔던 아주 간단한 예제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13번째 줄에 여러 가지 기술이 적혀 있는데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반영하는 시점을 클럭의 순간 엣지라고 하던 이게 적혀 있는데 앞에 보시면은 포스 엣지라고 적혀 있는 뭐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웨이브폼 보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클럭이 변화하는 상승 엣지를 검출해라 라는 의미가 되고요. 혹은 이제 이 리셋, 뭐 R에는 이제 리셋에 대한 요식이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이제 리셋이 하강하는 하이에서 로우로 변하는 그 순간에 이 13번째 줄부터 21번째 줄 사이에 있는 로직을 실행해 주세요. 언제든지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뭐 클럭 신호의 순간 엣지에 반영하는 로직이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이 에더는 플립플롭이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플립플롭이라고 하기에는 이네이블 신호도 아무것도 없고 약간 좀 조악하고 이것저것 구멍이 많지만 일부러 구멍이 많게 만들어 놓은 친구이기 때문에 네, 뭐 엄밀한 의미에서의 플립플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혹은 이제 예제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 친구도 플립플롭이라고 볼 수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이트 레벨, 프리미티브 레벨에서는 디자인하지 않을 겁니다.
뭐 엔드나 오어 혹은 이제 그 모스펫 레벨에서의 요 이제 그 정도로 성능 최적화가 필요한 디자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 디자인도 저희 그리고 가독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이제 뭐 논리 합성 시에도 이제 그 정도로 에어리어가 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나갈 거고요. 이제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그런 여기 적혀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클럭과 리셋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하드웨어 설계 알려주시는 분들은 다 일본어로 얘기합니다. 서로. 근데 그 처음에 제가 이런 하드웨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마음대로 막 클럭과 리셋을 만지려고 하니까 클럭과 리셋은 신이야. 건드리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솔직히 잘 몰라요, 저희도. 이제서야 조금 느끼는데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받아들일 만한 예제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이 인터넷 돌아다니는 얘기들인데 왼쪽은 어느 순간부터 컴퓨터 모니터가 깜빡깜빡거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원인을 찾기 위한 자신의 여정을 올려놓은 거고요. 1년 동안 찾아봤는데 모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뭐 메인보드도 뺐다 깨보고 램도 뺐다 깨보고 그래픽카드도 갈아보고 파워도 어떻게 해보고 해봤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냉장고가 오래돼가지고 냉장고를 열 때마다 이제 전압이 튀면서 그래픽카드에 순간적으로 과전압이 와가지고 이제 깜빡거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와는 상관없는 데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하나의 예시로 가져온 거고요. 동시에 이제 여기 그 전력 뭐 이거 위키피디아에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건데 그 퀘벡주 여기 적혀 있는데 태양풍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내부에 있는 회로가 탔다든지 혹은 회로에 좀 이런 이상이 생겨서 정전이 생겼다. 그리고 뭐 통신상에서도 이제 에러가 생겼다라는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회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원인들은 저희는 알 수가 없다는 거를 알려고.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생길 수도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클럭과 리셋이라고 하는 친구는 정말 절대적으로 어떤 로직을 판단하고 혹은 이제 회로 내 모든 걸 초기화하는 이런 신호인데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TV가 잘 안 돼, 껐다 켜라든지 전자기기 뭐가 잘 안 돼, 껐다 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좋은 이유가 바로 이 리셋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로 내부에서 저희가 당연하게 어떤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엄청나게 긴 테스트를 통해서 오케이라고 해도 아주 이런 미묘한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타이밍이 어그러지는 순간 회로 전체가 제대로 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로를 완벽하게 리셋시키는 껐다 켜. 이게 이제 거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리셋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해 물론 이제 클럭과 리셋이라고 하는 두 개 이외에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게 될 뭐 동기신호, 비동기신호, 그리고 스테이트 머신 등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껐다 키지만 않아도 상관없지만 적어도 저희가 생각하는 리셋이라고 하는 이 신호는 처음에 이제 컴퓨터로 치면 파워가 들어오는 순간에 회로 내부에 있는 모든 뭐 전압이라는 걸 싹 다 초기치로 바꾸고 어떤 회로 내부를 되게 깨끗하게 만든다. 이렇게 만드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뭔지 잘 모르겠어. 잘 움직여. 껐다 켜. 라고 하는 말이 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해결 방안일 수도 있다. 라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던 예제고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이제 클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클럭은 뭐 일단은 그 크리스탈 발진인가? 요거를 해가지고 특정 그 크리스탈이 진동하는 주파수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그 회로 내부에서 어떤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준점을 제공해주는 친구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정말로 리셋을 하면 정말로 초기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정말로 말할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후에 이 애더 예제에서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초기 상태가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전기가 통하다가 안 통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드웨어라든지 어떤 기억 장치에다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리셋이라고 하는 게 회로의 모든 로직을 뭐 완전히 처음 생산 상태로 초기화시킨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회로 내부에 돌아가고 있던 여러 가지 잘못된 혹은 이제 어떠한 전기적인 신호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완전히 초기 저희가 설정해 놓은 초기 로직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는 뒤에 약간 웨이브폼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약간 이 초기 상태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초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 컴퓨터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그럼 컴퓨터 파워가 꺼지면은 제가 컴퓨터 맨 처음 봤을 때처럼 그 파일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윈도우 깡통이 오는 건가 깡통으로 돌아가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하드웨어나 혹은 그 내부에 이제 전원이 없어져도 혹은 이제 항상 파워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데이터가 남아있는 특정한 램의 이제 기억 장치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파워를 넣으면서 그 이외에 이제 뭐 읽어오고 블루스크린 같은 거 떴을 때를 예시로 생각해 보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블루스크린이 떴다는 거는 이제 OS 상에서 뭔가를 했는데 잘 이제 로직이 뭔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블루스크린 뜨면은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윈도우 98이나 2000 이거는 블루스크린 떴다. 뭐 에러 코드가 나온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보여달라라고 하고 그냥 강제로 껐다 켰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껐다 켜가지고 제 컴퓨터가 안에 들어있는 파일이 다 날아가거나 그러진 않는데 껐다 켰을 때 그동안 실행됐던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게임이나 이런 거는 다 꺼지잖아요. 그래서 램에 들어있던 예를 들어가지고 그 데이터들은 싹 다 날아가고 이제 왜냐면 휘발성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 램이 다시 뭔가 뭐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처음에 뭐 모든 중요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다 뭐 초기 상태로 돌리고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한 타이밍도 완벽하게 맞춰놓은 상태로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좀 뒤에 이 베릴로그 코드 보면은 조금 더 그리고 이 웨이폼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탈 공진기 이 친구는 보면은 뭐 이제 16MHz라고 적혀 있는데 16MHz면은 160만 번이겠죠. 1초에 160만 번 진동하기 때문에 나눠봤더니 62.5나노 초라고 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아래 보이시면은 클럭이라고 하는 이 신호가 로우 하이로 이렇게 바뀌는 요 한 사이클이 이 친구는 62.5나노초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건데 얘가 들어간 회로의 경우에 그래서 회로 실제로 이제 저희가 FPGA 실제로 올릴 때에는 해당 FPGA의 주파수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보고 그 주파수를 가지고서 이제 내부에 뭐 초를 계산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진동하는 진동수를 가지고 베이스로 해서 뭐 이제 회로 내부가 잘 돌아간다. 그게 클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럭이 어떻게 돼 있느냐 보면은 저희가 이제 테스트 벤치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하는 시나리오의 첫 번째 줄에 보면 타임 스케일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시간을 설정해 놨습니다. 뭐 1나노 1나노 해가지고 시간 기준이 1나노고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할 건지 뭐 1나노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파라메터라고 해서 그래서 사이클을 얼마나 길이로 하고 싶은지를 제가 그냥 10나노로 그냥 대충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23번째 줄에서 10나노의 절반이네요. 사이클 분의 2 할 때마다 이 클럭이라는 신호를 이제 반전시켜라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일련의 제가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이 코드들로 이제 시나리오 내에서는 10나노 사이클인데 이제 5나노마다 로우에서 하이로 이제 바뀌는 이러한 그거 뭐냐 사이클을 클럭을 제가 지금 만든 겁니다. 실제로 그 아래 웨이폼을 봐주시면은 이제 여기 29번째 줄에 CLK에다가 0을 집어넣어줘. 1비트 0이니까 로우로 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 그냥 로우로 바로 시뮬레이션 시작했던 시간에 로우로 바뀐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보기 힘들지만 세보면 10개거든요. 100나노라고 적혀 있는 여기까지 하나하나가 이거 하나가 10나노 해가지고 총 한 구간이 10나노인데 보시면은 정 가운데쯤에서 이제 로우였다가 값이 0에서 1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에서 0으로 그러니까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나노라고 하는 하나의 그 짧은 시간에서 로하이 로하이로 이제 변환하는 이러한 클럭이라고 하는 뭔가 기술적인 신호를 주면서 이 친구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애더라고 하는 이 회로가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플립플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기존기 다 뭐 어지간해서 동기 신호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제 이 이외의 특성들이 안 나타나진 않지만 거기까지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럭은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클럭이 이제 오른쪽 애더 보시면은 뭔가 뭐 인풋 와이어 이건 이따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CLK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테스트 벤치에서 생각해 놓은 이런 클럭이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디버깅할 때 쓰이는구나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리셋인데요. 리셋은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몇 군데 해놨는데 리셋만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넣어버렸는데 회로 내부에서 동작을 하지 않은 로직이라서 여기 13번째 줄에 이 친구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리셋이라고 하는 테스트하는 시나리오에 보시면은 그 30번째 줄 여기에 리셋 언더바 x라고 하는 친구를 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여기 하나 더 있네. 39번째 줄에 언더바 x를 1로 바꿨습니다. 요 두 가지만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 내에서 리셋 언더바 x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이 친구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고 클럭이 상승했지일 때 그러니까 요 파트를 아까 그 전 지나가보신 여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요 파트 로우에서 하이로 전이하는 요 타이밍 요 엣지일 때 리셋 언더바 x의 반전 저희 not 있잖아요 소프트웨어에서 이때는 아웃풋을 0으로 뭐 초기화해라 이런 의미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야 당연히 뭐 이해가 안 가신다고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리셋 언더바 x가 0이 들어갔죠. 30번째 줄에 처음에는. 그러면은 그 타이밍에서는 여기서는 0의 뭐야 반대된 인버팅된 값이 1이 돼버리고 if문에서 요 안에 조건이 true가 돼버리니까 당연히 이 if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랑 똑같습니다. if문. 그래서 sumOut이라고 하는 요 아래에 있는 친구는 0이 됐습니다. 실제로 여기 넘버 1, 넘버 2를 더하지 않고 여기 11로 바뀌었음에도 더하지 않고 계속 가고 0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떠한 타이밍에서 제가 레스 언더바 x라고 하는 친구를 1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나리오대로 여기 들어왔을 때 1의 인버팅된 값은 제로니까 여기 if문의 조건에서는 false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덧셈이 아웃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셋 언더바 x가 0에서 1로 바뀌었을 때 그 이후부터 이제 뭔가 덧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리셋의 동작인 겁니다. 물론 말로만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게 뭐야라고 하실 게 분명히 있지만 이제 클럭과 리셋이 있어야지만 회로 내부의 어떠한 것들을 통제를 할 수 있고 확실하게 저희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예제에서 보면은 뭐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듈 내부에 보면 제가 뭐 인풋, 와이어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인풋이랑 아웃풋은 방향이고요. 모듈에 들어오는 인풋은 들어오는 데이터냐, 아웃풋은 출력하는 데이터냐, 테스트 벤치로 출력하는 데이터냐인데 뭐 와이어와 레지스터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와이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리적인 선,
그 의미입니다. 근데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저장한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뭐 막, 그, 그, 뭐야, 딥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레지스터도 와이어랑 같은 이제 동작을 할 때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은 뭐 1에서 0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비트 넓이, 비트 크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1에서 0까지니까 0이랑 1 해가지고 두 개의 비트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썸아웃도 마찬가지겠죠. 클럭이랑 리셋은 비트 수를 제가 안 적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적지 않으면은 명시적으로 적지 않아도 이건 1비트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회로도 보시면은 이제 넘버 1, 넘버 2라고 하는 인풋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 회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기 때문에 클럭과 리셋이라고 하는 친구도 이렇게 그 인풋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어떠한 결과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여기 보면은 게이트 레벨로 이렇게 적혀 있지만 요거는 좀 지금은 무시하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돼 있다. 요거를 이제 제대로 설정을 안 해주시면은 나중에 베릴로그 요 아래에 있는 베릴로그 로직 짤 때 컴파일러가 에러를 뱉어냅니다. 그래서 요 와이어, 레지스터, 뭐 인풋, 아웃풋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로직인데 아까 그겁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클럭이 상승하는 엣지일 때 1번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1번은 리셋 언더바 X라고 하는 신호가 0에서 1로 이제 바뀌는 타이밍을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일단은 이 뒤쪽에 있는 레스 언더바 X는 무시해 주시고 클럭이 상승했을 때 요 레스 언더바 X라고 하는 친구의 인버터가 이제 1일 경우 즉 그 레스 언더바 X가 0일 경우에 빨간색 1-1의 로직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이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요 아까 주황색 구간을 봐주시면은 요 사이에는 이 신호가 0이고 15번째 줄에서 그 반전된 신호가 이제 1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덧셈이 이루어지지 않고 0이라고 하는 초기치가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봐주시면 좋은 건 이제 13번째 줄에 always라고 적혀 있는 친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순차 베릴로그는 이게 그 소프트웨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로직이 실행이 되는데 베릴로그는 동시에 로직이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이 always라고 들어가 있는 이 구문에 한해서는 13번째 줄부터 21번째 줄 요 사이에 한해서는 소프트웨어처럼 순차적으로 스크립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얘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맞고요. 요 내부에서만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건데 그래서 요거 할 때 대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퀄 많이 쓰는데 이퀄이 아니라 이렇게 이거 넣어주셔야 됩니다. 꺽쇠. 이거 안 넣어주시면은 컴파일러가 에러 내겠습니다. 그 잘못된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것도 이제 뭔가 레지스터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냥 이제 이 정도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 엣지와 에그 엣지 일부러 넣었긴 했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클럭이 로우에서 하이로 변하는 타이밍이 그러니까 어떠한 신호가 로우에서 하이로 변하는 엣지를 보는 게 포스 엣지고요. 네그 엣지는 이제 하이에서 로우로 변하는 타이밍을 보는 게 네그 엣지입니다. 이 기술들을 사용해 주시면은 이제 요 두 가지 신호의 변화하는 타이밍에 맞추어서 저희가 로직을 타이밍에 맞출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이 플립플롭은 클럭에 동기화가 되어 있지만 플립플롭만으로는 디자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뒤에 가면 게이트도 막 여러 개 복합 게이트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 게이트는 저희가 집어넣으면 그대로 거의 바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덧셈을 한 결과가 뒤에 어떠한 이 덧셈한 결과를 가지고 뭐 미분을 하는 회로로 가야 되는데 미분을 하는 회로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덧셈을 하는 회로에서 갑자기 데이터를 줘버리면은 회로 동작이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서로 이런 그 회로와 회로 사이에
어떠한 이런 데이터의 흐름을 동기시킬 때에도 이 클럭이 많이 사용되고, 단순히 이제 그런 게이트 레벨에서 무언가를 한다고만 했을 때도 이제 클럭이 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작으로. 그래서 이제 이 클럭은 조금 더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넣어둔 부분 보시면은 1번 그 클럭이 상승했을 때이죠. 이제 왜냐면은 아까 그 리셋 레스 언더바 x가 어떠한 타이밍에서 로우에서 하이로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 15번째 if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1의 인버터는 제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2번의 로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클럭이 상승 엣지일 때 저희 보시면은 이 빨간색 줄이죠. 이 빨간색 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넘버 원, 넘버 투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덧셈을 한 결과가 이제 그 썸아웃이라고 하는 아웃풋 그 레지스터에 반영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뭐 다음에 이야기를 할 얘기긴 하지만 이제 비동기 신호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클럭이 상승하는 엣지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했는데 요 아래 좀 잘라놓은 부분 잘 봐주시면은 실제로 넘버 원이 1에서 2로 변하는 타이밍은 그 썸아웃이라고 했죠. 저희가 결과물을 출력하는 타임보다 약간 한 5나노세크 정도 앞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첫 번째. 근데 이 결과값이 더해져가지고 나오는 거는 이제 이 클럭, 두 번째 클럭의 엣지, 상승 엣지에서 이제 로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약간 플립플롭의 어떤 동작에 관련된 그런 원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런 인풋과 아웃풋을 내는 타이밍에 있어서 신호를 동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타이밍이 살짝씩 느려진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그 원리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타이밍을 만들 때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뭐 클럭 좀 더 느리게 한다든지 빠르게 한다든지 빠르게는 좀 힘들겠다. 느리게 할 때 좀 많이 사용합니다. 혹은 이제 그 뭐 게이트를 일부러 집어넣어 가지고 조금 더 다른 로직을 사용할 때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그냥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풋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순간 아웃풋이 빠바박 나온다. 플립플롭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만 조금 알아봐 주시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벤치인데요. 테스트 벤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나리오 시간이 여기 보시면은 510나노세크라고 적혀 있는데 그 시간은 여기 보시면 2번이나 3번, 4번 보시면은 샵하고 뭐 10, 샵하고 100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아까 타임 스케일에서 앞에다가 설정한 기준 1나노를 10번, 그러니까 10나노만큼 이 뒤에 있는 로직을 이 시나리오들 뭐 이 단자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1번부터 7번까지의 모든 시간을 더해봤을 때 510나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는 전체 510나노 정도의 시간, 510나노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 1나노니까 한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의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사이사이에 넘버 원, 넘버 투의 값들을 이제 제가 어떠한 시나리오로 하고 싶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다 보기는 좀 그렇고 5번, 6번만 조금 봐주시면은 5번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전에 4번 여기죠. 4번 선에서 100나노가 지난 시점에서 넘버 원은 이제 2비트의 넘버 원의 값을 2비트의 2로 바꾸고 넘버 원의 값만 이제 2로 바꿔라라는 시나리오를 짜서 준 겁니다. 5번이. 그래서 4번이 약 210나노에서 310나노, 100나노 뒤에 타이밍에서 넘버 2, 넘버 1이 이제 1에서 2로 바뀐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로직으로 이제 디자인이 그 아웃풋 덧셈한 결과를 그 다음 클럭에 동기화해서 이제 내놓은 걸 보실 수 있고요. 6번도 똑같이 5번의 타이밍에서 제가 100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100나노 뒤에 이제 넘버 1에다가 3을
넘버 2에다가 1을 집어넣어라 라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이제 5번의 타이밍에서 100나노 뒤 타이밍에 넘버 1이 3으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클럭 동기화 돼가지고 덧세방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7번은 이 피니시라는 거는 베일로그의 모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시뮬레이션 끝낸다라는 기호고요. 6번의 타이밍으로부터 100나노가 지났을 때 시뮬레이션 끝내라 라고 하기 때문에 6번 이 선에서 100나노가 지난 타이밍에까지만 시뮬레이션이 되고 끝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테스트 벤치는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싶다 라는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적어 놓은 거고, 여기서 봐주셨으면 하는 거는 요 샵, 샵 100이 제가 설정해 놓은 시간 기준 위에 1나노라고 적혀 있는데, 요 1나노를 100번 혹은 이제 10, 100 이런 식으로 그 사이의 길이를 조금씩 변화시켜주는 친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은 그 디자인이랑 테스트 벤치에 그 모듈이 레지스터와 와이어의 선언은 반대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얘기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보시면은 넘버 2 클럭이랑 리셋은 디자인 내부에서 와이어였는데 테스트 벤치에서는 레지스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지스터였는데 테스트 벤치에서는 와이어. 이게 왜 그런지는 다음번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셔야지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바바바박 말씀드려가지고 바쁘고 뭔가 이제 막 그렇게 됐는데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레코딩으로 조금 남기 때문에 이후에 참고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지만 실은 여러 가지 조금 더 실습이야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서 조금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걸로 조금 남겨봤습니다. 첫 번째 4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일단 0번이네요. 제가 번호를 이렇게 했는데 클럭 주기를 한번 변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변경하면 좋을지는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어요. 이제 1번을 바꾸셔도 됩니다. 1번만 바꾸셔도 되고요. 여기 13번째 줄, 이 친구만 바꾸셔도 됩니다. 혹은 이제 요거 23번째 줄, 요거 바꾸셔도 됩니다. 요 3가지 중에 어떤 거를 바꾸셔도 클럭의 주기가 변하고, 지금은 이제 10나노 파라메터 여기가 이제 10나노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타임 스케일 여기가 이제 10나노가 아니라 1나노가 아니라 10나노로 바꾸시면은 여기는 기준이 100나노가 되어버리는 거고, 왜냐면은 저희가 그 시간의 기준선을 10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요 아래쪽에 여기 적어둔 요 32번째 줄 삽 10이 10나노를 10번 가는 거라서 100나노가 돼버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타임 스케일을 변경시켜줘도 좋고요. 아니면 이 파라메터를 10에서 100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기는 제가 나누기 2를 했는데 나누기 4를 해가지고 사이클을 더 빠르게 해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여기 23번째 바꾸시는 거에 대해서는 23번째 줄 바꾸시는 거는 생각보다 원하는 대로 동작이 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그냥 이것저것 만져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번은 이제 리셋의 논리를 바꾸는 건데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셋을 요건 이제 약간 ASIC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리셋 저는 그렇게 많이 한다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있고 원래 신호의 반전된 값을 사용을 하는 거를 이제 약간 원칙으로 삼고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테스트 벤치에서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놓은 요 30번째나 39번째 여기 있는 네스 언더바 x라고 하는 친구를 바꿔보시는 0이나 1, 01을 바꿔보신다든지 혹은 이제 여기에 있는 그 if문 안에 있는 if문을 바꿔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그 이전에 웨이폼이랑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가지는 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쉽다는 거는 그냥 바꿔가지고 환경에서 돌리기만 하면 금방 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해하는 거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 와중에 이걸 해나가면서 조금 환경이 다들 많이 망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봤는데 안 돼요. 컴파일러에서 에러가 나와요. 이런 것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건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해놓은 요것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요 100을 200으로 바꿔보셔도 되고요. 뭐, 여기 이제 뭔가 이제 한 세트가 돼 있는데, 샵하고 100하고 뒤에 뭔가 이제 제가 넘버 1, 넘버 2라고 하는 인풋 값들을 설정이 되어 있는 요게 한 세트인데, 요것들을 복사해가지고 뭐 이제 다른 값들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이제 또 다른 덧셈이 나오게 해보셔도 좋고요. 혹은 나는 뭐 이 친구들이 뭔가 조금 더 빠른 시뮬레이션을 보고 싶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싹 다 바꿔보셔도 돼요. 그냥 자유롭게 바꿔보셔가지고 전후 웨이브폼을 그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요거는 상관없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요거죠. RTA를 수정해보자. 요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저희가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 6번이죠. 3 더하기 1을 했는데 0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3 더하기 1은 4인데,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구멍이 숭숭 뚫린 디자인에서는 0이 나옵니다. 이게 왜 0이 나오냐는 이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 그 아웃풋, 저희가 여기 선언해 놓은 이 친구가 2비트이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나가지고 그 결과값이 다 이제 대로가 돼버리는 요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한번 제 값이 나오게 수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3번인데, 요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를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드리면은, 하나는 이제 오버플로우가 나가지고 2비트가 아니라 3비트가 되면은 그 결과값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요 제가 노란색으로 쳐놓은 이 두 가지를 2비트가 아닌 3비트로 바꾸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게 아마 가장 빠르고 금방 결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로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거는 2비트 덧셈기이기 때문에 덧셈을 하고 났을 때 출력값도 당연히 2비트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여기에서는 캐리라고 해가지고 자리 올림이 발생을 하고, 이 자리 올린 신호를 가지고 이제 이 덧셈기를 여러 개 붙여가지고 이제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캐리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걸 출력을 할 수 있을까? 뭐 이제 00이 출력이 되긴 하지만 자리 올림이 발생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모든 부분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은 당장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1번, 2번, 3번, 0, 1, 2번이 굉장히 빨리 끝날 거기 때문에 3번에 이 파란색까지 만약에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그 테스트 벤치가 망가져 가면서 이것저것 하실 거가 많은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어 이거 디자인을 매번 깃에서 풀 해가지고 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테스트 벤치를 꼭 백업을 해주세요. 로직이랑 테스트 벤치는 어딘가에다가 백업을 한번 해두신 다음에 그 문제가 생기면은 백업한 친구를 불러와가지고 하시는 거. 혹은 뭐 요거 베릴로그는 이제 똑같이 코멘트 주석다는 게 이제 백슬래시 두 번, 슬래시 두 번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고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요 네 가지는 2주 정도의 시간이 있고 이제 많이 지금 이야기를 했던 클럭과 리셋 같은 것들이 실제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웨이브폼으로 보여지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디버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예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것저것 만져보시면서 이제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너무 어려운, 갑자기 이상한 내용이나 어려운 내용들을 쫙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그냥 많이 조금 보시고 조금 두드려 보시고 그게 목표로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모든 걸 다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것도 있네 라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들 괜찮으시면 그 다음 주까지 최대한 많이 각자의 거를 망가뜨려 놓고 그 문제를 떠넘기는 거가 저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일단 설명하신 것들을 어떤 이해하고 한다가 아니라 그냥 망가뜨리고 왜 이래요가 할 일로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실은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중간에 설명을 굉장히 구멍을 많이 내고 했고, 그 모든 것을 설명을 다 드리면은 이제 이 취지,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던 뭔가 막 지식으로 뭔가 하자 이런 취지랑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 처음에 도커 환경 드렸을 때랑 똑같이 요거 해나갔을 때 이런 컴파일러 에러가 나고 요거는 뭘까? 이런 것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디스커션에서 이제 다른 분들도 조금 힌트를 얻고 그 디스커 그런 실제로 만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라는 것도 좀 손에 익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많이 망가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다들 괜찮으시면 그 제 개인의 이건 의견이고 제안이긴 한데 그 일단 최정 선생님 다음 주에는 별로 준비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다음 주까지가 아니라 좀 더 뜰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일단 저희 그리고 사실 슬랙에다가 일일이 괴롭혀 드리는 것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각자 망가뜨리면서 그냥 이거 모지하면서 좀 익혀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서 그 뭐 슬랙에 이제 어떤 이제 여쭤보는 거는 좋지만 그거보다 최대한 그냥 많이 그냥 만져보고 그냥 이 시간에 만나서 어떤 피드백을 듣는다. 그 정도로 좀 먼저 좀 '아 이런 거구나.'라고 감이 좀 올 때쯤에 그다음 설명들을 좀 들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냥 좀 켜 놓고 좀 이것저것 만져본다. 예 또 고 정도 느낌이 어떨까 싶거든요. 혹시 다들 괜찮으시다고 하면 최재형 선생님 동의하신다고 한다면요. 뭐, 저는 상관없지만 그 아마 여기서 나오는 에러들이 실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컴파일러가 뱉는 에러들이랑 조금 다르고 그 수정을 할 때에도 이 소스 코드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분이 아마 이재호 선생님만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해 주시는 거에 100번 동의하지만 반대로 너무 꽁꽁 머리 싸매고 그러시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제 시간보다도 이제 다들 공부해 주시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보다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기도 하고요. 물론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이거 베릴로그 영어로 쳐야지 조금 나오고 정 안 되면은 IEEE의 베리로그 LRM을 까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고민을 해보시고 안 되겠다 하면은 그냥 언제든지 가볍게 그래도 이제 저는 최대한 조건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망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매뉴얼 적어 놓은 것에는 그 이닛이라고 하는 거 하면은 알아서 됩니다라고 하지만 실은 각 그 프로세스 내부에도 이닛 파일이 따로 있을 거고요, 아마. 이제 한번 디자인이 망가졌을 때 매번 그 이닛 파일을 재실행해가지고 해버리면은 이제 수정하신 테스트 벤치와 로직이 제대로 안 들어가기도 할 거고요. 그렇다고 원래 있는 테스트 벤치랑 로직을 날려먹으면은 이제 이 다음에 진행될 어떠한 이야기들에 관해서는 이제 예제가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과연 이 친구들을 잘 백업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컴파일 환경에서 수정한 친구를 어떻게 읽혀가지고 어떻게 컴파일하고 어떻게 웨이폼으로 디버깅을 할지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그 꼭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아니고요. 그냥 많이 부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 할 때.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최수영 선생님께서 제가 뭐 잘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지금 예전에 한 뭐 10년 전에 잠깐 다뤄봤는데 많이 까먹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새로 공부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기 이거 툴 돌리는 거는 VS 코드에서 안 들어가잖아요. 네, 툴은 VS 코드에서 안 돌아갑니다. 이 툴은 어떤 걸 가지고 돌리는 건가요? 그 제가 공유해드린 매뉴얼에 보시면은 VS 코드에서 도커 연동을 하는 그 탭이 있습니다. 윈도우 아마 매뉴얼에 이제 제가 VS 코드를
도커를 연동해가지고 터미널 상에서 이제 도커 환경에 접속하는 그 매뉴얼을 아마 제가 작성해 드렸을 텐데, 이 수정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VS 코드에서 이 친구들을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터미널 상에서 이제 컴파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지금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 VS 코드에서 실행을 하면은 별도의 뭐 통합 네, 개발 환경 같은 그런 툴이 필요 없고 터미널에서 네, 실행하면은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터미널에서 실행해 주시면은 그 이제 터미널에서 실행해 주시면은 됩니다. 제가 그럼 요 잠시만요. 지금 그 테스트 네, 벤치하고 그다음에 그 에더라는 베릴로그 확장자 부위를 가진 거 두 개를 동시에 네, 실행하게 되면은 그 파형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동시에 실행을 하신다라기보다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어디였지? 네, 여기 요거 이제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잠시만요. 아, 깃, 깃 안에 이제 여기 탭을 여러 개 나눴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실행하셨을 때 요거 눈이 나왔잖아요. 네. 네, 이제 요 눈이 있을 때 실은 여기 안에 4번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데 요 그 에더라고 하는 예제 안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아마 지금 여기 있는 init 요 친구를 실행을 하면은 그 아까 컴파일부터 파형이 나오고 회로도까지 그려주는 전체 환경이 아주 예쁘게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제가 최초에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집어 넣었기 때문에 요 init만 실행을 해주시면은 딱히 문제가 없을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렸던 이 예제를 수정하시면은 실은 요 컴파일 안에 들어있는 요 에더 TV 이 친구가 아마 수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만약에 수정을 해버리면은 원래 디자인으로 못 돌아가죠. 지금 저희가. 왜냐면은 요게 이제 그거니까요. 테스트 벤치, 제가 원래 놓은 테스트 벤치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백업을 해가지고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보시면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제로제로 컴파일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여기 테스트 벤치 관련된 뭔가 로직을 하실 때는 요 에더 tb 이 친구를 수정해주고 컴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RTL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이제 요 패스, 요 디렉토리에 들어가셔가지고 RTL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환경이 많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는 SH 파일을 스크립트 파일을 수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스크립트 파일을 수정을 해줘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스크립트 파일보다는 여기에 이제 이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풋으로 집어넣는 그 파일들을 수정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RTL 파일을 수정한다는 얘기죠? 네, RTL이랑 그리고 테스트 벤치 두 가지를 수정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걸 수정하기에는 난이도가 높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거 수정하기엔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 난이도가 높은 거는 실은 이게 저야 이제 그나마 좀 익숙해져가지고 테스트 벤치가 뭐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저희 자바 맨 처음 배울 때도 세미콜론 하나 없어가지고 저는 한 2시간 동안 에러 못 잡고 그랬거든요. 파이썬은 그 인덴트 잘못해가지고 로직 이상해지고 이런 것처럼 베릴로그 테스트 벤치나 베릴로그 자체 기술에서 수정을 했는데 그게 이상해져가지고 오는 에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될지도 감이 안 오실 거고요, 실은. 네, 그런 제가, 부분에서 좀 난이도가 높다. 제가 15년 전에 실제로 네, 해봤는데 네, 그 RTL 에더를 만약에 한다라는 걸 해봤는데 테스트 벤치 짜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테스트 벤치 실은 실제 A식에서는 프로그램이 짜주고요. 그, 이거는 굉장히 짧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제가 짰지만
저희 현업에서는 그 자동화하는 툴이 있어가지고 짜는데 이제 그것도 모든 패턴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손으로 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자동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서 일부만 수정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테스트 벤치를 시나리오를 아예 제로부터 바꾼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나리오에서 뭐 한두 개 정도 추가하는 식으로 혹은 이제 삭제를 해본다든지 추가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 이게 테스트 벤치라고 하면은 뭐 42번째 줄, 3번째 줄을 삭제해 보신다든지 혹은 이제 뭐 45에서 46번째 줄 뒤에다가 뭔가 다른 덧셈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지금은 웨이브 폼이 네, 1 더하기 1, 2 더하기 1, 3 더하기 1에서 끝나지만 뭐 뒤에 다시 1 더하기 1을 한 번 더 집어넣어 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 자체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 보자인 거지 어떠한 이 디자인을 완벽하게 검증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무엇인가를 고민하자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여기 구멍이 나 있는 로직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해보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3번은 굉장히 좀 이제 난이도가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디자인과 테스트 벤치 전체를 다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냥 0번, 1번, 2번 정도만 해보시고 아마 이 중에서도 굉장히 그 환경이 많이 망가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그러면 이후에 그 익숙해졌다고 클러치 하면 네, 버스는 고정돼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 고정돼 있는데 아까 그 빨간 그 이제 그 선 같은 게 그 간격을 밀리세컨드의 간격을 네, 조정하면은 그 라이징 엣지에서 이제 클락하고 맞는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 넘버 1, 넘버 2를 더해가지고 할 거고요. 네. 그 클락의 주기를 정하는 게 이제 제가 테스트 벤치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팅 해놓은 요 세 군데인데요. 지금 10나노가 된 이유는 1번이랑 13번의 설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20나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제 여기 13번째 줄에 있는 사이클 10으로 되어 있는 거 20으로 늘리면은 20나노로 늘어나고요. 제가 이걸 일부러 환경에서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 있으면은 바로 참고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망가졌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그 도커 환경 안 열어가지고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처음에 그 블락 다이그램 한번 소개해 주셨잖아요. 뭐 네, 파사드 패턴하고 빌더 패턴하고 이렇게 뭐 MVC 패턴하고 네, 그다음에 강화학습 뭐 큐러닝 쭉 있는데 CNN 데코레이트 있잖아요. 이 네. 상태가 지금 깃허브 제공해 주는 그 코드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앞으로 만드는 건가요? 요거는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아, 원래는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같이 드리고 싶었는데 그 요거까지 그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거다라는 거를 오늘 좀 동의를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고정은 또 아니라서 뭐 여기 있는 빌더 클래스가 없어지고 다 그냥 상속을 때려버려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고 뭐 파사드 안 쓸 수도 있고요. 데코레이터 굳이 안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그럼 변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지금 깃허브에 그러면 제공되는 코드에서 그 구조 테이블 저기 파일 구조가 있잖아요. 네, 그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보니까 뭐 AI도 있고 참, 뭐 RTL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구조가 잠시만요.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임시로 그렇게 된 건가요? 일단 그럼 잠시만요. 제가 지금 GitHub 페이지를 가지고 와서 화면 공유가 참 지금 딱 돼 있으니까 지금 이제 GitHub 뭐 왜 확정이 뭐였다? 네, 일단 여기 되어 있는데 GitHub에서 이제 이 렉처를 들어가 주시면은 어떤 대학교의 그 렉처입니다. 베릴로그 관련해 가지고 참고하시라고 넣어둔 거고요. 오늘 설명한 내용도 아마 몇 군데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드린 거고 이제 FPGA에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은 베이스는 FPGA입니다. 그래서 FPGA도 이제 이 컨텐츠가 도커 내부에서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자인 패턴은 AI 쪽에서 수정이 될 겁니다.
이 AI는 슈퍼마리오 환경이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가 이야기를 해놓은 거고요. 베릴로그가 이제 하드웨어 디렉토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공유해드렸던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패턴은 AI 아래쪽에 있는 이 폴더 디렉토리의 구조가 바뀔 거고, FPGA 그 환경 내부에서는 베릴로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실습은 다 이 베릴로그 내부에서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릴로그 자체에서는 뭐 실습 진행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뭔가 환경상에 좀 이상한 게 있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 라는 게 보이지 않는 이상 요 디렉토리 구조는 변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요건 이제 그건데, 베릴로그로 들어와 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니시 이제 쉘 스크립트로 있고, 이 쉘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서 제가 카드라고 하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들을 복사해서 그 쉘 스크립트에 설정해 놓은 변수에 맞춰가지고 환경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은 실제로 FPGA 아래에 있는 그 FPGA 아래에 있는 것만 일단은 지금 봐주시면 됩니다. AI는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이제부터 해나가야 되는 레벨이라서요. 그럼 FPGA 밑에 카드 콘텐츠가 있잖아요. 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도커 환경인데요. 이거 도커에서 실행을 할 때 약간 도커의 그건데, 지금 도커 실행하는 쉘 스크립트 중에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이거 맥이라서 확대가 잘 안 돼. 확대 되는구나. 지금 여기 봐주시면은 48에서 50번째 줄 제가 이렇게 해놓은 요것들이 있는데, 이 도커 -v라고 하는 이 옵션이 도커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OS, 뭐 맥이건 윈도우건 리눅스건 위에 컨테이너를 하나 더 올려서 가지고 가상 환경에서 OS를 만드는 구조인데, 로컬 디바이스의 어떤 폴더랑 그거를 공유하고 싶을 때 이 옵션을 씁니다. 도커 실행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컨텐츠라고 적혀 있는 친구는 그 도커 내부에서 실행을 하게 될 디자인이나 어떤 필요한 정보, 환경,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 디렉토리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는 도커 환경을 실행을 했을 때 여기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GitHub의 콘텐츠 아래에 있는 요 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FPGA라고 해서 이름이 붙은 리눅스 디렉토리에 이제 여기가 보이실 거예요. 아니다. 여기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제가 그렇게 로직을 짜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GitHub, 오늘 발표해 주신 매뉴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뉴얼 GitHub에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GitHub를, 이거 여기 이제 처음에 요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면은 매뉴얼이 여기 있습니다. 엑셀. 죄송합니다. 매뉴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 그 발표하신 슬라이드 공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거 제가 지금 이름을 복사본으로 돼 있어가지고 대충 만든 거랑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따 슬랙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디렉토리 구조는 이제 도커를 실행을 하면은 그냥 이제 콘텐츠 내부에 있는 베릴로그가 이제 초기 디렉토리로 설정이 된다 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 주까지 각자 참석자가 질문 한 10개씩 만들어 온다고 생각하면 딱 어떨까 싶은데요. 딱 10개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냥 삽질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개나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하고 뭔가 그런 건 아니라서. 근데 이제 같은 질문이 여러 개 나올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여러 가지 해봤는데 똑같은 질문이 나오고 이제 똑같은 에러에서 뭔가 부딪혔구나, 이런 동질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베릴로그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 두어 번 정도 더 한 다음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계산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이거 베릴로그로 만든다고 하면은 저는 한 2달 정도 생각하거든요. RTL로 짜가지고 만들면. 그래서 만약에 참석자분이 많으시면은 뭐 덧셈 파트 있고 뭐 뺄셈 파트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만들어 놓은 로직을 이제 탑 모듈에서 결합만 한 다음에 테스트 벤치만 짜가지고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이런 것까지 하면은 아마 AI 마리오 환경이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그게까지 되면은 이제 그 강화학습 로직을 실질적으로 RTL에 제가 디자인을 해나가면서 저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공유를 해드리고 동시에 이제 조금씩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분담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더 하실 말씀들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전에 안 들어와서 조금 잘 모르는데, 그 강화학습으로 만든 그 마리오를 FPGA 베릴로그 위에서 실행시키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목표가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요. 근데 일단은 원래 목표는 말씀해주신 대로 그 FPGA에다가 강화학습 로직을 올려가지고 마리오를 클리어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FPGA 보드는 가격이 그 자이링스사의 어떤 보드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 성능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 $300 정도입니다, 현금으로. 그리고 이제 그 FPGA 보드에다가 실제 논리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툴이 필요한데 요게 이 툴이 최소 300기가 되고요, 용량이.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으면 500기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2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야 FPGA에다가 로직을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소켓 통신을 뚫어서 이제 그 소켓 통신으로 마리오 이 강화학습 관련 데이터를 이제 지금은 마리오 MVC라고 하는 클래스 내부에서 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는 소켓 통신으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베릴로그 디자인에 보내고 그럼 저희가 이제 테스트 벤치처럼 이제 인풋이 어떻게 들어가겠죠? 거기서 나온 아웃풋을 다시 소켓으로 받아가지고 마리오한테 줘가지고 이제 뭔가 디자인이 RTL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은 강화학습이 마리오를 클리어하게 만드는 게 일단은 목표입니다. 네, 그거를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그거를 하는 게 저희가 스텝 1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텝 2는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를 실제로 FPGA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그 FPGA랑 그 소켓 그 UART 통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마리오를 또 클리어 시키는, 이게 또 목표입니다.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소켓 통신이라는 게 뭐 C++로 이렇게 어플렉체 만드는 거. 제가 원래 그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C++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파이썬을 조금 보니까 파이썬에도 소켓 통신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여기 래퍼 클래스나 마리오를 다 파이썬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소켓 통신만 C++로 만드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해서 이제 요 파서드 클래스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나중에 조금 만들 때는 이쪽에다 소켓 통신 하나 해놓고 그거 해가지고 그냥 하드웨어용으로는 강화학습이 모듈은 남아있지만 쓰지 않고 이제 요게 소켓 통신으로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500기가짜리 툴 내부에서는 포켓 통신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 벤치 소프트웨어랑 이렇게 통신을 하는 기능은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게 있으니까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를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 이제 파일에 갱신을 시켜버리면 데이터가 갱신이 되면은 새로 써지면은 그걸 이제 테스트 벤치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는 자동화를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소켓 통신을 좀 이용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플로우에서 지금 FPGA 들어가는 건 강화학습이 올라간다는 건가요? 나머지 다 파이썬 봐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강화학습과 여기 CNN 두 가지가 올라갈 겁니다. 아, CNN하고 강화학습이 FPGA 하드웨어 레벨로 올라가고, 다른 네, 거는 파이썬 코드로 돼 있고, 네, 그게 이제 소켓 통신으로 파이썬을 제공되는 소켓 통신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지금 요 구조는 전체적으로 파이썬을 만들고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실은 또 한 가지의 목표가 있는 게 파이썬으로 강화학습 로직을 짜는 소스 코드로 짜져 있는 거를 RTL로 짰을 때는 좀 다른 느낌이니까 요 두 가지를 좀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CNN을 할 때 뭐 파이썬에서는 포문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RTL로 내려갔더니 뭐 이제 뭐 게이트 막 하고 뭐 덧셈 하고 여기 분명히 포문해가지고 뭐 하는데 RTL로 내려갔더니 뭐 덧셈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하려고 전체 마리오 관련된 모든 그 강화학습 환경을 소프트웨어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CNN과 강화학습만 FPGA에 따로 올려서 이제 두 가지 로직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레벨에서의 구현을 비교해 나가면서 실제로 한번 FPGA에 돌려보자가 이번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FPGA로 그 머신러닝 모델을 계산한다 정도 될까요? 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FPGA가 굳이 없어도 RTL로,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로 매번 이야기를 하는 얘기지만 결국 다 내려가면 0과 1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0과 1이 실제로 어떤 레벨에서의 0과 1이냐면 저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베릴로그와 요 레벨이거든요. 게이트 레벨, 그리고 플립플롭 레벨, 트랜지스터 레벨 이런 식의 이게 0과 1인데 취지는 소프트웨어로도 짜주는데 굳이 왜 하드웨어로 하냐라고 하면은 과연 0과 1로 만들어지는 이 머신러닝 코드들은 머신러닝 디자인은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실은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도 이미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레벨에서도. 그렇다고 해도 이거를 해나가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FPGA 보드와 아두이노 같이 이제 뭔가 센서들을 여러 가지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움직여보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거는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리오부터 라고 해서 하나하나 클리어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강화학습이라는 게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거하고 RTL 레벨을 하는 거에 대해 성능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신다는 거죠? 벤치마킹까지 했으면은 좋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그 벤치마킹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전체적인 지식이나 경험치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능 아직부터 벤치마킹, 되겠네요. 네, 성능 벤치마킹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동시에 그 파이썬 소스 코드로는 이렇게 짰는데 게이트 레벨로 짜니까 이렇게 짜지네? 라는 비교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도 실은 처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FPGA가 빠르다 얘기하는데 왜 빠른지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마리오가 로직을 하나 끝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 되고 FPGA 레벨에서 그 로직이 끝나는 시간 이거 병렬 컴퓨팅 해가지고 했을 때 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가지고 이제 저희 간단하게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하고자 합니다. 그거 하려면은 시뮬링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스파이스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력이나 파워나 뭐 이런 것 발열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 단순히 연산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벤치마킹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해요. 얼마나 이게 굉장히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컴파일러나 저희가 이걸 돌리고자 하는 것들은 세계 정말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엄청나게 이런 우수한 언어인데
제가 그냥 조금 공부해가지고 FPGA 레벨로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 이분들의 성능, 이분들이 만들어 놓고 최적화된 이런 언어에 몇 퍼센트 정도까지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엄청나게 저희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뭐 AI 반도체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굳이 AI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GPU 쓰면 되지. 왜 굳이 AI 반도체를 따로 만드냐? 근데 만약에 이 파이썬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랑 저희가 만들어낸 강화학습 RTL 로직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성능이 비슷하다라는 게 나왔으면은 이제 그냥 저도 이제 겨우 갓 주니어 이제 주니어 딱지 조금씩 떼가고 있는데 레벨과 저희들이 공부를 해나가가지고 만들어 놓은 RTL인데도 불구하고 최적화가 잘 안 돼 있는 그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이 나오니까 아, 이거를 정말로 제대로 만들면은 엄청나게 빠른 게 가능하겠구나 라는 게 반대로 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정도면 만족하거든요. 저도 얼마나 빠를지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쉬웠고요. 언제. 네, 그런 레벨에서도 조금 관점을 넓혀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딥러닝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수가 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매트릭스 연산이 실제로 레이어가 10개 레이어만 있어도 매트릭스 연산이 엄청나게 하는데, 근데 그 GPU로 이제 엔비디아 GPU로 하다 보면은 CPU하고 GPU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병목 현상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하이닉스에서 하이 H 아, HBL. 밴드위드 있잖아요. 그런 네. 것까지 하이닉스에서 지금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FPGA 조그만한 그 게이트 레벨 가지고 매트릭 영상을 못하면은 실제로 그런 딥러닝 같은 거 정도 퀄리티는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스터디 차원의 공부만 하는 정도는 있지만 실제 매트릭 연산하는 거는 실제 FPGA 아니더라도 그 매트릭 연산을 넘파이로 하면은 그 넘파이 자체가 시어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너가 성능이 엄청 좋게 빠르게 돼 있기 때문에 파이썬 느리다는 게 문제 아니라 넘파이가 시어너 레벨로 돼 있기 때문에 더 빨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FPGA 레벨을 하더라도 그 엄청나게 큰 매트릭 연산하는 거를 못 따라가면은 성능은 많이 늦을 거죠. 네, 말씀해주신 관점은 100만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FPGA 안에 말씀해주신 대로 그 수많은 파라미터를 모두 다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실은 똑같이 병목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그 많은 파라미터를 다 레지스터를 통해 가지고 FPGA에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소프트웨어 리눅스단에서 그 파라미터를 어딘가에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고 불러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저희가 RTL 레벨을 짠다고 해도 넌파이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디자인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 말씀해주신 한계점의 명확한 한계점이고 이거를 넘기 위해서 지금 세계에 정말 머리 좋은 석학분들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말씀 HBM부터 시작해서 AI 반도체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기자, 이거를 무조건 이긴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RTL 레벨로 해가지고 짰는데 저는 약간 이 파이썬 이 모델이랑 비빌 수 있을 정도만 된다라고 해도 엄청 기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짠 소스 코드가 그래도 좀 비빌 수는 있구나. 70% 성능이라도 나오는구나.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강화학습을 저희가 파이썬에서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수학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는 미분도 있을 거고 적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되게 뭐 수학적인 기법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RTL에서는 미분 적분을 구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 이제 덧셈이나 이런 뭐 뺄셈, 덧셈, 곱셈 이거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기판 이런 수학적인 것들을 결국에는 덧셈과 곱셈 레벨로 내려서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점도 하나가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강화학습 전에 파이썬에서 미분을 구현하면은 이렇게 소스 코드가 나오는데 RTL로 미분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회로도를 따봤더니 뭐 게이트가 막 수십 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값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차이점을 비교해가면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의미에서의 학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좀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이런 것도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로 방향성이 좀 애매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당장에 제가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마리오를 클리어하자입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점점 나아가면서 이런 강화학습의 깊은 수학적인 레벨을 덧셈, 곱셈, 사칙 현상 레벨로 내려가지고 구현을 하는 것도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RTA, FPGA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랑 당연히 비교는 제가 엄청나게 잘 짜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성능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냥 나중에는 이제 보드도 직접 저도 사가지고 할 건데, 이런 보드 가지고 했더니 마리오가 클리어가 되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 이 세 가지만 일단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재밌겠네요. 저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최정 선생님이 이렇게 리딩을 해주시니까, 저도 생각지 못한 거를 같이 해볼 수 있어서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관심도 많이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두이노 연결해서 하는 것도 제 관심사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뒤에 있는 큰 목표를 제시를 하면은 이제 되게 좋기는 한데, 실은 이게 당장에 3개월 뒤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 마리오를 클리어하는 것도 처음엔 6개월을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1년까지도 봐야 될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해나가고 이게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요거를 베이스로 이제 하나하나 클리어 해나가는 느낌으로 가는데, 지금 당장은 너무 뒤에 있는 것까지 보지 말고,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일단은 베릴로그에 친숙해지자와 하나랑, 그리고 강화학습을 한번 파이썬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이 강화학습 로직을 하나하나 저희가 만들어 나가면서 실제로 마리오를 클리어하는 것까지 도달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두이노 연결까지 하는 거는 좀 오래 걸리겠지만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선택한 겁니다. 센서 연결해서 그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이미지 센서에서 받아와가지고 바퀴 연결할 거거든요. FPGA에다가 아두이노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 센서에서 장애물이 있으면은 가다가 멈추고 뭐 이렇게 어떻게 가고, 요게 최종 목표인데, 지금 요거까지 하려면 아날로그 회로 설계부터 진짜 많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겠어요. 저도 장담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선에서만 언제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냥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재호 선생님이 계셔 주신다면 저는 엄청난 영광일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정말 많은 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채널이 아니, 한 그 3년 안에 서로 망할 것 같지는 토론하고 그럼 않으니까 재밌을 것 다 같아요. 예, 하실 것 같은데 이재호 선생님께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토론하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저도 뭐 취미 삼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력 쌓이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뭐 1년, 2년, 3년 하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할 수 있고 이미 그러니까 특히나 이재호 선생님 같은 분은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을 다 본 굉장히 이상한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현실성이 있어요. 현실성이 있는 정도보다 더 많이 가고 그거보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만드시는 이런 슬라이드나 매뉴얼 같은 거를 굉장히 좀 잘 정리를 해주셔서 나중에 이 레코드도 남겠지만 나중에 이제 후속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이거를 어떤 할 수 있는 형태들로 좀 잘 정리해 주십사. 좀 그거는 좀 부탁을 아, 좀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보면서 뭔가 이게 이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레코드와 같이 본다고 하면은 조금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대로 올리는 거는 문제 없지 않을까. 만약에 근데 슬라이드만 보실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그런 관점까지 넣어가지고 자료를 작성하는 것도 하고요. 조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런 자료들을 GitHub에 올리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따로 이제 도큐멘터를 공유할 수 있을 만한 플랫폼이 있을까를 고민 중이에요. 뭐 원드라이브나 아니면 제 구글 드라이브
아직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따로 해가지고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어차피 영상들이 전체 공개로 올라갈 거고 영상들에다가 제가 리플로 그 구글 드라이브로 해서 어떤 달아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좀 형식은 좀 고민하기로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잘 만든 자료도 아니고 뭐 신경을 써서 만든 자료도 아니지만 네, 그냥 혹시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 남겨놓겠습니다. 아, 네,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요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